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년의 품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첫 번째 독서 일기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세 번째 읽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생명의 탄생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거의 전 역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통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두 번째 이유는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의 대단히 독특한 시각, 기존에 있는 불변의 지식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고정관념들을 너무나 쉽게 무기력화시키는 도발적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석기 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의 주제였던 정의에 대해서 역사의 정의 따위는 애초에 없다 라고 일축해버리는 그 과감성에 대해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고, 저도 그 리뷰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더 자세하게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사피엔스 정독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그리고 20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회에 걸쳐서 각 소단원을 정독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한다고 해도 20주는 좋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1부 인지혁명 중에서 제1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편에 대한 리뷰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까지 닿으려는 놀라운 기술적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단히 큰 위험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썼다고 유발 하라리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초기에 연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이해하는데 약간 모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시각적으로 좀 정리해 봤더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50만 년 전부터 정리를 좀 하자면 50만 년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서 진화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만 년 전에 인간이 불을 사용해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20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 사이에 호모 사피엔스 종이 동아프리카 부근에서 진화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만 년 전에 이 사피엔스 종이 동아프리카를 넘어서 전 지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번 확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7만 년 전에 사피엔스의 이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피엔스의 인지혁명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로 사피엔스족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구 곳곳에 있던 많은 다른 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피엔스 종만 이 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호모 종이 되는데, 그 이후에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또 대단히 큰 역사적인 변화를 갖게 되고, 그리고 불과 500년 전에 과학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 세 가지의 혁명, 첫 번째 7만 년 전의 사피엔스의 인지혁명, 그리고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그리고 최근 500년 전의 과학혁명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이름은 학명이라고 하죠. 종을 구분한 것인데, 우리가 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종은 교배와 번식이 가능할 때 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의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를 외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분류 기준은 계입니다. 계. 그것이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계는 동물계대로, 식물계는 식물계대로 다시 세분화돼서 종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가장 하위 분류 범주인 거죠. 이런 계통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이 종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피엔스의 인지혁명 이후에 7만 년부터 한 3만 년 정도까지 4만여 년 동안에 우리 사피엔스 종이 속해 있는 호모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형제종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그 점에 주목하고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제종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인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양이과 안에는 또한 여러 개의 속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표범속도 있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네속, 카라칼속, 삭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표범속에 속해 있는 종들이 표범, 사자, 제규어, 호랑이, 고양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속 아래 표범, 사자, 제규어, 호랑이, 고양이가 종에 해당하는 거죠. 이 종들은 서로 교배를 하거나 번식은 못하지만 조상이 하나고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한 개의 속에는 여러 개의 종들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인간 호모 속에 속해 있는 영장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류과에는 호모 속도 있고 오랑우탕 속, 고릴라 속, 침팬지 속 이런 속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침팬지 속에는 물론 침팬지도 있고 또 보노보라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 속에는 어떤 종들이 있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인, 에렉투스, 데니소바, 또 현재 우리 인간인 사피엔스, 그리고 루돌펜시스, 기타 등등 많은 종들이 이 호모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들과 함께 균형을 잡고 살아가던 이 호모 속이 언제부턴가 사피엔스 외에 다른 종들이 점점 사라져서 결국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다른 속들도 이 호모 속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규모가 줄어들었고 또 어떤 것들은 멸종한 속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은 다른 종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과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의 형제종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영장류과 안의 호모 속에는 침팬지 속이나 고릴라 속, 기타 다른 과의 동물들과는 비교가 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뇌는 처음에는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밑빠진 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식량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뇌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근육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작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퇴화됐습니다. 두 번째 호모 속의 특징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걷는데 네안데르탈인, 에렉투스, 사피엔스 이런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만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이 직립보행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팔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도구의 사용 그리고 손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신경이 점점 섬세화돼서 도구가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시야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줬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서서 걸으면서 골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태아 발육에 장애가 있었고 이전보다 출산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태아가 더 성숙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성숙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 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신생아를 돌보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다른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몇 시간 후면은 걷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독립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끼고 몇 년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없이 바로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는 끊임없는 돌봄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인간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미수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사회의 어떤 특징들을 만들고 이래서 다양한 인간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출산 후에 장기간 동안 돌봐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은 먹이 피라미드 내에서
상위의 자리를 점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동물들이 이런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인간은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동물인데도 역사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먹이 피라미드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포식자들에게 쫓기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0만 년 전 그리고 사피엔스의 이동이 시작된 7만 년 전 이후 이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이사슬의 정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한 먹이사슬에서의 도약은 큰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 인간 이외의 생태계가 그 인간의 급부상이라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인간도 이전에 먹이사슬의 중간 지점에 있다가 갑자기 최정점으로 올라갔을 때 인간 자신도 그 위치에 적응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상황을 후진국의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진국의 독재자라는 것은 세련된 통치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이 최근이라는 것이 몇백 년 전이 아니라 이 생명체가 존재했던 200만 년 그런 유구한 시간 속에서 10만 년 전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정점으로 올라간 이후에도 자신의 그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위험한 독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포악성으로 인해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주변에 있는 종들은 멸종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모 속에 있는 여러 종들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기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불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불은 인간보다 강한 포식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를 해서 더 쉽게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불을 사용한 이후에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인간 생활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주식의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됐고요. 소화력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이 소화력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면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은 사냥을 한 날고기를 씹어 먹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인간은 익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씹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씹어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큰 치아가 필요 없어져서 치아가 점점 작아졌고 이 창자도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장기에 가야 했던 에너지가 뇌로 더 많이 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뇌가 점점 더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힘은 다른 포식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나약함, 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대단한 통제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불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식량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식자들을 물리친다든지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을 인간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호모 속에 속해 있는 여러 종들은 지구상에서 이 지역 저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0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사피엔스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피엔스족이 7만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 유라시아 전역 이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다른 종류의 인간들, 즉 다른 종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 교배 이론은 사피엔스와 다른 종들이 교배를 해서 오늘날 이 인류는 그 이종 교배의 후손이다 라는 이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배 이론은 처음의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을 분류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종의 개념은 교배와 번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속에 속한 두 개의 종이지만 교배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교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이론은 교체 이론인데 이것은 이주민인 사피엔스 종과 정착민인 기타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런 종들이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후의 살아남은 사피엔스가 현재 인류의 조상이다 라는 것이 교체 이론입니다. 그 두 이론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듯 하고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점차 사피엔스 이외의
호모 속에 속한 다른 종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모 솔로엔시스라는 종은 5만 년 전에 멸종을 했고 네안데르탈인은 3만 년 전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종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피엔스가 이렇게 지구 전역에 걸친 인종 청소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멸종이나 대량 학살이나 지금 현재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똑같은데, 멸종은 기술과 사회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피엔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종들이 사라져 갔다라는 것이고, 대량 학살은 경쟁과 전쟁 속에서 사피엔스의 폭력성이 급진적으로 다른 종들을 학살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대량 학살설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피엔스 종은 지구 전역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서식지로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종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을까? 유발 하라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서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피엔스 종이 갖고 있었던 언어, 그 언어로 인한 인지혁명, 그것이 이 모든 의문의 열쇠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2장 인지혁명에 대해서